그럼 지금부터 그 서양 무용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몽차가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서 춤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심지어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그 인간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때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또 괴로움에 대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으로 슬픔과 즐거움, 괴로움을 나눴고 죄송합니다. 함께 춤을 추며 공동체 의식을 쌓아 나갔습니다. 무용의 역사는 원시 무용에서 20세기 현대 무용에 이르는 긴 여정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무용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 속에 그 동물 가죽을 입고 춤추는 인간이라는 그 동물을 모방해서 한 이제 벽화입니다. 무용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 속에 존재했다는 그 사라진 무용은 그 흔적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무용 관련 자료는 구석기 원시인들이 남긴 동굴벽화 속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벽화를 통해 살펴본 그 처음 춤의 자연이나 그 처음에 춤은 그 자연이나 주변 동물의 동작을 모방하여 춤을 추기 시작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원시인들은 자연 현상이나 동물의 동작을 본따서 만든 그 모방 무용이었을 것입니다. 원시인들은 자연 현상이나 동물의 행동을 모방하여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몸짓으로 감정 상태를 나타내면서 짐승을 사냥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인들은 일상적인 동작이나 주변 동물들의 동작을 발전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그 초기의 춤은 이렇게 이제 뭐 땅바닥을 구른다거나 또 손뼉을 친다거나 다리를 흔든다거나 꽁충꽁충 뭐 뛴다든지 하는 그 원초적인 몸짓이었죠. 그리고 자기 그 내부에서 생기는 다양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표현적인 몸짓도 발전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그 각 부족의 그 독특한 무용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분명 동물의 동작을 이렇게 이제 모방을 하였고, 심지어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면은 원신들에게 변덕스러운 그 자연의 힘은 너무나 이제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원시인들은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태양과 조상신들, 그리고 힘이 센 동물을 숭배하였습니다. 먼 옛날 원시인들은 죄송해요. 수많은 이제 기념물들과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빌고 빌었죠. 그리고 우상들은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안정과 번영은 태양신이나 그 죽은 조상, 힘센 동물들이 지켜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편 원시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 세계와는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죽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식으로 터득되었죠. 그래서 먼 옛날 그 태양신이나 조상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어 기도와 노래, 춤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춤은 최고의 이런 숭배를 하거나 하기에는 춤이 최고의 도구였던 거죠. 원시시대에 일어난 크고 작은 전쟁은 단순히 그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힘이 강하면 자신도 가족도 그리고 집단의 수확물들도 지킬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힘이 약하면 타부적에 정복당하고 재산은 물론이고 노예로 전락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전쟁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 먼 옛날 무용은 전쟁 기술의 연마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은 전쟁 기술, 사냥 기술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그 체력 단련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의 공동체 의식 이러한 것을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러한 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다음 사진을 보면 그 한편으로 춤은 생존의 도구 이전에 그 삶의 표현이었고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원시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다양한 몸짓으로 삶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에 인간은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남들과 소통하여야 했는데 무엇보다도 춤은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원초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춤은 소통수단 이상이었습니다. 원시인들은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면 몸과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체득하였고 춤을 추는 동안 괴로운 일은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춤을 추다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동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싹텄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인들은 춤을 통해 자신감을 배양하고 집단의식을 고취시켜 나갑니다. 자, 다음 그 기원전 5000년경이 되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그리고 지중해 등지에서 발달된 문명을 지닌 고대 국가들이 탄생합니다. 고대인들은 아직 세상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짧은 그 이승생활 후에 가야 하는 저승은 너무나도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저승이 어떤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으면 누구나 저승이라는 낯선 세상에 떠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섭고 힘든 저승살이를 위해서 뭔가 위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을 굉장히 이제 무서운 저승살이 가는 죽은 자를 위해 노래와 춤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고대 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자연과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주변에 강한 것들은 모두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황소신 아피스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피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성스러운 소로 멤피스에서 숭배하던 장인들의 신이자 가축의 신 프타가 하늘의 불로 변해 탄생한 소였습니다. 신들을 기쁘게 하고 풍요가 오는 전쟁에서 이긴다면 무엇인들 못 섬기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나 이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떠서 떠 있는 그 소를 보고 황소신 아피스를 숭배하며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황소신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악기를 불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자,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위해서만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춤이나 가족의 축제 등을 개최할 때에 여흥을 도두기 위해서 전문 무용수와 악사를 고용했습니다. 이 보면은 굉장히 동작에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용수들의 그 옷 장식이나 춤의 형식을 볼 때에 의례를 위한 성스러운 무용이 아니된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련된 몸짓을 볼 때에 이집트의 무용이 단순히 리듬에 맞춰 춤을 몸을 흔드는 정도의 그 춤이 아니라 거의 뭐 이 고도의 동작들이죠. 그래서 거의 그 뭐 서커스나 체조를 연상시키게 하는 동작의 무용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몸짓은 오랫동안 고도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몸짓이죠. 그 이집트의 연희 무용은 아무나 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기교와 신체 단련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대 유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그 유대의 무용을 보면 고대 유대의 춤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그 시대의 성세 근거에 19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세 기록에서 고대 유대의 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오랜 기록은 다윗 왕의 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그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도성으로 옮겨올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옷이 벗어질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며 다윗 왕은 살찐소와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춤출만 하죠. 자신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었으니까요. 티수가 이제 그림처럼 다윗 왕이 이렇게 이제 춤을 추었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상상하면서 그린 거죠. 다윗 왕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으로 보아 어떤 형식적인
춤을 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즐겁게 이제 춤을 추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격렬하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 그 유대의 춤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광야에서 오랫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나이산으로 올라갑니다.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니고 있던 금부치들을 모아 제사장 아론에게 갖다 주었고 아론은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 주변을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모세가 하나님께 받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황금 송아지 주변을 돌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모세가 들고 있던 십계명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대체 어떤 춤을 추었길래 모세는 대노한 것일까요? 이 그림을 보고서는 어떤 춤인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보면 17세기 프랑스 화가 푸생이 그린 황금 송아지의 경배입니다. 왼편에 그 산 중턱에 이래 보면 모세와 그 여호수아가 산을 내려오고 여기 이제 있죠. 거기서 내려오고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 주변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왼쪽 이렇게 위쪽에 산을 내려오는 모세가 사람들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들고 있던 십계명을 부숴버리고 머리 높이 이렇게 치켜 들고 있습니다. 엄청 이제 이 화면에는 조금 이제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엄청 열받았나 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산 아래에 사람들은 춤에 도취해서 황금 송아지 주변을 돌며 격렬하게 춤을 춥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춤을 추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기 위해 추기도 하지만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추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겠다는 그 모세의 말에 이끌려 사막으로 나왔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을 잊기 위해 춤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막막함,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미지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유대의 가장 대표적인 춤은, 살로메의 춤일 것입니다. 살로메는 의붓 아버지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롯을 위해 춤을 춥니다.
그녀는 그날 춘 춤의 대가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헤롯은 정치적 부담을 느꼈지만 그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춤이었길래 헤롯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녀의 무리한 요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자 15세기 르네상스 화가 고졸리의 그 살로메 춤입니다. 이 살로메가 헤롯의 궁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춤이 일반적인 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녀가 춘 춤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당기는, 즉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표현적인 춤이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죠. 단순한 율동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움직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살로메가 추었던 춤은 당시 유행하던 빠른 템포의 음란한 몸짓의 춤으로 일종의 이집트의 그 알메와 같은 종류의 춤이었으며 그 매우 관능적인 춤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런 춤은 일반적으로 천한 신분의 여자들이 추는 춤이었고 왕족 신분의 사람이 이런 춤을 춘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관능적으로 그 대가성의 춤을 그 목을 꼭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원전 3000년경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에게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에게 문명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작은 섬들과 연안의 협지에서 발달한 해양 문화로 에게 문명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했던 문명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의 크노수스 궁정에 그려진 두 쌍의 프레스코를 통해 당시 크레타의 무용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보면 완전 거의 뭐 고개에 가까운 그러한 몸짓과 고도의 이제 아주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크레타의 그 무용과 문화를 살펴보면 무용수인 듯한 사람이 달려드는 황소를 훌쩍 넘고 있는데 긴박한 순간임에도 아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크레타의 무용은 그 사냥 장면을 흉내내면서 거칠게 추는 춤인데 거의 고개에 가까운 그러한 크레타의 춤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출 수 있는 그런 춤이 아니었습니다. 크레타의 춤은 오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무용이었습니다. 크레타에는 무리를 휘두르는 거친 남성들의 춤과 앞뒤로 공중돌기라든지 보니까 여기서 뭐 거의 고개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공중돌기를 하거나 뛰어오르면서 재빨리 추는 춤 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고대 그리스를 보면 이 자료를 한번 보면 고대 문명의 중심지 그리스의 춤을 보겠습니다. 그래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용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군사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로 주변의 현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들은 합리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현실의 삶을 즐기고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는데 현실에 대한 그 사랑과 합리적인 정신은 후에 그리스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판 아테나 제전에 참가한 아테네의 처녀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젊은 그리스 여인들이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을 찬미하며 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이제 모습들이죠. 그리스 무용은 고대 어느 나라의 무용보다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리스의 무용은 이 우아함과 조화와 균형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무용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춤은 다른 예술과 달리 언제나 우아함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춤은 인간 내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도구인 탓인데 그리스에도 그런 춤이 있었는데 그 술의 신 여러분 잘 아시죠? 디오니소스의 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춤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광란의 춤으로 유명했는데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은 깊은 밤 숲속에서 회합을 가졌고 밤새 이제 술과 노래 이렇게 이제 춤으로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술과 춤에 취해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이런 추종자들의 생활에서 쌓인 온갖 불만과 상처들을 토해내듯이 괴성을 지르며 밤새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 추종자들은 그대로 땅에 쓰러져서 죽은 듯이 잠을 잤고 디오니소스의 의식은 대개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 무용의 교육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무용이 신체의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최고의 훈련이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무용을 배워야만 했는데 아름답고 완전한 신체를 가꾸고자 한 욕구도 있었지만 그리스에서 무용은 군사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춤을 즐겼는데 신체적으로 완전한 몸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로 이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남자들이 더 많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 군 복무의 의무가 있는 그리스 남자들에게 춤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 몸들을 보세요. 그죠? 굉장히 단련된 몸이죠. 그리스에서 춤은 체력을 강화시키고 아름다운 육체를 얻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사적인 임무였습니다. 전투의 춤을 추는 그리스 병사들입니다. 예, 이야기하듯이 그리스 병사들은 방패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스의 무용의 전투의 춤은 아주 너무 단련되어서 아주 우아하기조차 합니다. 또 이제 그 후기의 그리스 문화는 정신성보다는 감각성을 그 순수함보다는 현실의 인간 감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스 말기에 이르면 무용은 인기 있는 연희의 춤으로 발전 하고 또 이제 무용을 전문으로 공연하는 전문 연희 집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도 굉장히 멋있었죠.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로마는 그 처음에 무용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국 내에 세련된 문화에 무용을 접하면서 그 로마인들은 무용에 끌리게 시작합니다.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춤이 중요한 사교의 수단이 되었고 곳곳에 그 무용 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양으로 무용 교육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무용은 점차 감각적이고 태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무용은 아름다운 몸 만들기나 전투기술의 연마, 공동체 의식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용은 정신을 퇴락시키고 극단적으로 감각을 쫓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 폼페이 벽화에 남겨진 무용 그림을 보시면 로마 무용수들의 그 세련된 몸짓들은 그들의 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만 제외하면 거의 뭐 오늘날의 우리 주변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세련되고 멋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또 이제 자료를 보면 로마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 또 무용 형식 로마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그 무용 형식은 또 말없이 양식화된 동작으로 극적인 그 줄거리를 표현하는 그 팬토마임이 있었습니다. 팬토마임은 고대 그리스어로 모든 사물을 뜻하는 판토스와 흉내를 의미하는 미모스의 합성어로 팬토마임이라는 그 무용은 한 배우가 여러 가면과 의상을 입고서 검은 막을 배경으로 바닥에 저기 있는 그 그림의 배경에 보면 바탕 뒷배경이 까맣죠. 그래서 이제 검은 막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을 연기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후기 팬토마임은 로마 후기 팬토마임이 유명한 것은 그 로마의 제국적 성격에도 기인합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로마 제국은 서로 언어가 달라서 소통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사가 없이 몸짓과 제스처만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판토마임은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인데 또 이제 판토마임을 그 배우로서는 네로 황제의 측근으로 대접을 받았을 정도로 정승기를 구가했습니다. 그 제정 말기의 판토마임은 태폐적인 영으로 전락하였고 또 이제 제국은 모든 연예인들을 추방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때의 팬토마임은 사라졌고 익살스러운 쇼와 서커스가 팬토마임을 대신하게 합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차시에 중세 무용부터 2강으로 하겠습니다. 이 1강을 보시고 커뮤니티
댄스란 커뮤니티 댄스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3월 21일까지 그 사이버 그 캠퍼스 사이버에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